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는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도쿄 K짱이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스카이캐슬 그 내용의 실화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수능 시험 이틀 뒤인 11월 9일 한 10대 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한국 매스컴을 달궜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과외비를 주지 않자 어머니를 살해한 딸. 자, 당시 그녀의 이름 이은성, 19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그 이은성이라는 소녀는 중학교 때 전교 수석을 차지했을 만큼 아주 똑똑한 소녀였어요. 자, 아버지 이 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서울대 출신의 아주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 씨의 부인이었던 노 씨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자, 이은성 씨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바로 17살의 여고생이었는데요. 부평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어.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 머리가 좋았어. 겉보기에는 대기업 출신의 자기 사업을 하시는 자수성가 서울대 아빠, 전교 1등을 하는 장녀, 또 전교 1, 2등을 하는 차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 화목한 가정.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친 건 바로 2월 9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노 씨가 오후 6시 30분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죠. 침대 옆에 놓여있던 건 바로 수면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약물 중독사로 보았고,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이 유가족은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부검 결과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지게 되죠. 그날 그 현장에 단둘이 있었던 건 장녀 이은성 씨였습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형사들에게 이런 조사를 받았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자,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2월 9일 오후 2시 30분쯤에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싸웠다고 자백을 해요. 왜 싸웠냐? 엄마가 비싼 과외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딸은 엄마, 과외비 줘요. 나 과외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다니까. 과외비 내놔. 과외비 줘요.
엄마는 너무나도 큰 그 과외비를 주지 않았고 그러다가 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젊은 그 소녀의 힘을 견디다 못한 그 어머니가 탈진한 채 쓰러집니다. 그때 이 딸이 어떻게 했냐? 엄마의 코와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질식사를 시켜버려요. 자,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11월 3일에 검거된 이 양은 학원장 살인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실 우리 엄마 제가 죽였어요 라면서 자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딸의 실제 자백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딸의 자백 저와 함께 보실게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도 흥분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살인을 하게 됐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라고 분명 자기 입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걸 자백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경찰에 따르면 9월 28일 그녀는 어떤 학원 부원장 이민석이라는 남성과 살해를 도모했다. 라는 죄까지 걸리게 돼요. 자, 당시 37살의 어떤 학원 부원장이었던 이민석, 그의 동서인 원장 서인철 씨, 당시 나이 39, 이 서인철 씨를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주변을 살피고 시체 유기를 도왔다. 이 사람이 바로 이은성 양이었던 거야. 직접적인 살인은 이 이민석이란 사람이 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망을 보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시체 유기를 같이 도왔다. 요 정도의 공범이었어. 자, 경찰은 은성 양이 부원장 이민석 씨를 굉장히 추종해왔다고 말을 해요. 그냥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추종한 거야. 정말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좋아하듯이. 자, 이 이민석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소녀가 엄마가 이 이민석이란 사람한테 과외를 못 받게 하자 엄마랑 싸웠고 엄마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민석이란 사람이 자신의 학원 원장을 죽일 때도 자신의 제자를 이용한 거죠. 자, 이게 실제 그녀가 과외를 받았다고 알려진 집입니다. 자, 이 이은성 씨가 부원장 이민석을 만난 건 1997년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해요.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인천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집에서 가까웠던 이 씨가 부원장으로 있는 어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해 과학고 입시에서 이 양은 떨어지게 돼요. 자,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요, 199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평준화 지역인 부평에서 비평준화 지역인 부천에 어떤 한 여고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사실 부천에 있는 그 여자 고등학교는요, 인천에서도 서울 지역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던 학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99년 2월.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비교적 맨날 상위권을 유지했었던 이 은성 양이 이 이민석이 부원장으로 있는 학원을 다니던 중에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 개윈가에 받으면 검정고시로 내신 올려서 명문대 갈 수 있는데 너 내신 약하잖아.
수능 보면 수능이 내신 대신하는 거 알고 있지? 선생님이 과외해줄게. 받아볼래? 당시 부원장 이민석의 말에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과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달에 이 은성 씨는 여고를 자퇴합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자, 95년 12월 달에 문을 열었던 이 Y 학원의 원장은 그 당시 원생이 한 150명 정도 가량 됐었다고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해서. 그런데 이 무렵에 특설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A급 애들만 모아놓은 그런 클래스였던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런 특설반을 이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었던 서인철 씨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학생들이 기분 나쁘잖아. 아씨, 학교에도 수준별 학습이 짜증나는데 학원에까지 와서 이런 취급 받아야 돼? 뭔가 등급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다른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학원장으로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학원에 좋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간 부원장 이민석과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에게는 성추문까지 따라다녔어. 어떤 소문이냐? 여학생들과 선생님의 사이가 아니라 뭔가 꺼림직한 그런 관계다.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요. 자, 개인 과외를 받은 지 몇 달 만에 은성양의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과외 받은 값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이민석은 학원을 그만뒀고 나머지 몇몇 아이들을 추려서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개인 과외를 만든 거야. 자, 이 은성양의 부모는요. 이민석을 믿고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이민석을 전적으로 믿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딸을 자퇴시킨 다음에 아예 그 교육을 이 씨에게 전적으로 맡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성양의 집안은요. 아버지가 수입 목재상을 경영했어. 자수성 가신 분이야. 집이 가난해? 부유했어요. 처음에 과외비가 90만 원 정도였대. 그런데 점점 에스컬레이터 타기 시작하면서 과외비를 400만 원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998년, 99년, 2000년도 약간 요럴 때 보면은 400만 원 달에 말도 안 되는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지금도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자,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이 과외가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바로 이은성 양이 공부를 핑계로 이민석 이 사람의 집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한 거야. 거기다가 원장이었던 그 학원장이었던 사람이 자기 뒤통수 치고 자기 학생들을 빼서 나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서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남자가 이민석이 여학생들과 뭔가 그런 꺼림직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라고 부모님들께 넌지시 툭 던지게 돼.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4월 달부터 과외비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성양께서 이 은성이라는 소녀가 엄청나게 엄마한테 거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과외비 줘요. 나는 그 선생님 아니면 공부 안 할 거야. 그 선생님만이 나를 서울대 법학대에 보낼 수 있다니까요? 엄마 딸 서울대 가는 거 싫어? 과외비 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지 마. 엄마가 더 좋은 학원 알아봐 줄게 라고 했지만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 절대 나는 무조건 이민석 선생님한테만 교육을 받겠다라고 우기기 시작해. 왜 그런진 몰라. 둘이 뭔가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아버지 인터뷰를 보고 하면 그렇게 딸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정말 칭송했다고 해요. 자, 결국 이 양은요 엄마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시험은 물론이고 검정고시 시험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은성이라는 소녀는 가출이나 다름없을 만큼 거의 한 수개월 동안 이 이민석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거의 지냈대 거기서. 이건 바로 경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씨 집에서 거의 살았다고 해요. 자, 그녀가 택한 두 번째 탈출구는요, 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벗어나는 일이었대. 이 양은 이상하게 집에 있는 걸 너무 싫어했고, 내가 빨리 서울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기숙사 있는 데 가가지고 아니면 자취할 거야. 여기서 정말 떨어진 데 살고 싶어. 라면서 공부에 굉장히 집착을 했대요. 친구들도 멀리한 채 점심때도 도서관에서도 무조건 공부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서울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그 고등학교로 옮겨가면서 그 전 학교에서는 맨날 전교 1등만 했었는데 여기로 이 되게 높은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오니까 100등 밖으로 떨어진 거야. 전교 100등 밖으로.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초조하겠어. 그래서 집으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성적이 자꾸 떨어져. 어떡하지?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 못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 맨날 매달렸던 거야. 그러다가 부원장이었던 이민석이 그녀를 꼬드겨냈고 한 달에 90만 원짜리 과외반을 따로 꾸린 거야. 그리고 이은성을 비롯해서 다른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총 4명이 이 특별반을 다니게 됩니다. 자, 이 양의 집과 그리고 이제 이 이민석이라는 부원장의 학원은요, 집에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야. 이 빌라였어요. 자, 경찰은요,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교육법으로 성적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말해. 그래서 개인과외를 받은 그의 모든 학생들은 그를 진짜 추종했대. 떠받들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단기간에 엄청 오르기도 했고. 자, 그러나 학원 사장의 약간 학원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한 관계자는요, 이 씨는 인문학의 소양이 있어서 논술을 지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그가 대학을 나왔냐? 그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 왜냐면 그가 대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도 다 받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는지는 학생들과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자, 근데 그 고등학생이면은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고 약간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정말 교주처럼 맹신한 것은 사실 이 부원장이 그 어떤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부원장을 할 때 그 서인철이라는 학원장 대신에 잠시 운영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된 실세는 이 이민석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언변에 굉장히 능했대요. 자, 경찰은 이 이은성 양 말고도 또 다른 3명의 수강생, 총 4명의 수강생들이 이 씨의 빌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이 4명의 학생 모두 이민석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전부 다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교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4명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여성이 있어. 자, 그 소녀는요, 11월 12일 잡지 주간 동화의 통화에서 이 씨 집에선 과외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 이 선생님 집에서는 과외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 빌라에서 과외 받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 제자가 또 이런 말을 해. 이 선생님 집을 자주 찾은 건 친분 때문이지 과외를 받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가 합숙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합숙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원장 이 선생님과의 관계도
적절하지 못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과외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줬고 우리 고민을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지 거기서 합숙이나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여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학생이었던 어떤 한 남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합숙은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여학생의 관계도 경찰과 언론의 억측일 뿐입니다. 라면서 그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향한 이런 질타와 모진 말들을 다 커버해줘, 이 제자들이. 사실 이 이은성이라는 소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었던 또 다른 여학생이 있었어. 친구가 생긴 거야, 절친이. 그래서 그 절친한테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멤버, 그 스터디 그룹에 완전 더 빠지게 됐던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모의고사 성적도 실제로 엄청 올라갔대요. 이 멤버 모두 다. 자, 이 이양에게는 학원은 내가 친구를 사귀고 이 지긋지긋한 집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뭔가 정말 성이었던 거야. 캐슬. 사실 이양이 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었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과학고에 진학을 하면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이상해. 이 이은성이라는 소녀는 이 집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왜? 서울대 아빠의 능력 있는 아빠, 다정한 엄마, 또 공부 잘하는 동생까지. 누구나 볼 때 부유하고 너무 행복한 집으로만 보였던 이 집을 왜 은성 양은 떠나고 싶어 했던 걸까요? 사실 그녀의 가정에는요, 소문에 의하면 폭력이라는 아주 옳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집안은 평소에는 굉장히 평온하다가도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폭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양의 어머니는요,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하셨대요. 왜냐면 남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한쪽을 다치신 거야.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기억하는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맞아서 울고 있거나 맨날 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프다고 약을 먹고 있었던 모습뿐이었어. 엄마는 두 딸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대. 내가 너희만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싶어. 이 엄마 너무 죽고 싶어. 라고 말했대요. 자, 아버지의 폭력은요, 비단 어머니에게만 향한 것은 아니었어. 사실 이 은성이와 그리고 그녀의 동생도 아버지의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어. 아빠가 은성아, 누구야 딸? 불렀는데 방문을 열고 안 나왔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맞기도 했대.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다음날 일어나면 아, 미안해. 아빠가 도대체 좀 과음을 했네. 딸 미안. 이라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몇 번이고 썼지만 그 각서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 은성 양은요, 중학교 때까지도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우리 아빠처럼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줄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학교를 다닐 때 이 은성 씨가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됐어. 그리고 친구 집에 만화책을 가지고 놀러 갔는데
자기 친구랑 자기 친구 아빠가 너무 다정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은성 씨는 너무 충격을 먹게 된 거지. 세상에 저런 엄마, 아빠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때서야 이 은성 씨는요, 모든 아버지가 자기 아빠처럼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1999년 10월달 정원이는 그 고등학교를 자퇴하죠.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자퇴를 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성적은 높아. 근데 모의고사는 내신에 성적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거야. 왜냐면 전학을 갔는데 전교 100등으로 밀렸잖아. 1등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내신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 자퇴를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자퇴한 사람들은 수능이 내신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으로 몰빵하면은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은성양은요,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면서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 법학과를 가는 게 이 은성양의 꿈이었다고 해요. 사실 부원장 이민석 씨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았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학원비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해줬다라고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은성양은요, 여고 2학년 때 이 부원장 이민석 씨로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면 너 서울대 갈 수 있다? 내 말 믿지? 라는 말을 듣고 중퇴한 거야. 그냥 그 이민석이라는 부원장 말만 듣고 자퇴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월 400이라는 과외비를 내면서 과외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모 대학을 중퇴한 이 이민석은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적을 단기간에 올린 것으로 학원과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빡 하고 올랐잖아. 이 근거로 처음에는 월 90만 원이었던 그 학원비, 과외비를 학생들이 자퇴하자마자 월 400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월 2천만 원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10년 전에. 물론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돈 얘기고, 그리고 이제 돈은 엄마랑 아빠가 주는 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자, 어쨌든 이 은성양의 아버지는요, 학원비가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4월 달쯤에, 야, 너 서울대 안 가도 돼. 과외 그만둬. 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은성양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이었어. 자,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엄마도 과외를 못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과 나의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민석이라는 부원장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개인교수까지 받고 월 400만 원을 냈지만 결국에는 검정고시에도 치지 못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검정고시 못 봤는데 대학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대학 진학에도 실패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은성양이 2000년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에 자기는 그럼 재수를 하고 꼭 대학에 가겠다. 서울대 법대에 가겠다라고 계속 우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 입장이라고 돼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가출을 합니다. 자, 과외비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냈고 정확한 액수는 나의 학생들은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은성씨의 친구는 은성이가 평소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자, 96년도에 또 이 이민석의 지도를 받은 또 다른 23살이었던 여성은요. 저도 이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선생님 집에서 과외를 받은 적은 없어요. 라면서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어쨌든 과외를 그만두라는 엄마 아빠의 그런 소리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그냥 날려버릴 것 같았어. 자, 아빠의 폭력으로 항상 불안한 가정. 나 또한 엄마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함. 자, 여기서부터 은성 양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딸이 왜 그렇게까지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 부원장 이민석의 모든 잘못으로 떠넘겼어요. 사생활에 관한 문제니까 더 이상 이 이상 말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니까 이민성이 왜 우리 딸이 당신한테 집착하는 겁니까? 왜 자꾸 우리 딸을 꼬드기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은성양의 비밀은 은성양 겁니다. 은성양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니 그건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말뿐이었던 거야. 자, 교육자 입장에서 자신의 학생을 아끼는 건 좋지만 사실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행동은 솔직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고등학교를 자퇴하라고 하다니. 사실 고등학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꼭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은성 양의 동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월 12일 과외를 받은 뒤 언니의 성적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전교 108등이었는데 2학년 때 과외를 받으면서 지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랑 엄마가 싸운 건 꼭 과외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이민석, 부원장이었던 이민석과 학원장이었던 서인철은 서로 동서관계였습니다. 자, 부원장 이민석이 사실 골수 운동권이었대. 운동권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생들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식화한 거야. 진짜 교주처럼 자신을 받들게끔 뭔가 세뇌를 시킨 걸 거다. 부원장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경고한 것도 바로 학원장인 서인철 씨였어. 그래서 부모가 이 과외를 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다 부모 탓 같았어. 왜 우리 부모님은 나 과외 못 받게 하는 거야? 그 과외비가 얼만데? 얼마라고? 왜? 막 이러면서. 그때 이 이민석 부원장은 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 어떡하니? 너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인걸. 서울대 법대는 다른 애들이랑 가야겠다. 선생님도 우리 은성이랑 같이 대학 가고 싶지. 능력 없는 부모님 잘못 아니겠니? 라면서 애들을 꼬드겼다. 이게 과연 소문뿐일까요? 자, 이민석이 살해했었던 서인철의 부인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살 수 있는데 부모님 잘못 만나서 라면서 애들을 꼬드겼다 라고 말을 해요. 웅동권 출신이었던 제2대 사학과를 중퇴한 이 이민석. 그는 고향 목포에서 생활하던 중에 96년도에 손윗동서였던 서인철 씨의 제의로 학원 부원장을 맡게 됩니다. 자, 이은성 및 다른 학원생들에게 개인 과외를 몰래 뒤에서 권하는 거야. 학원도 좋긴 한데 선생님이랑 과외하면 성적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과외 어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같이 저 과외할래요 라면서 선생님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이 이민석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학생들은 학교까지 자퇴하는 등 아주 이민석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자들이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은성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윤석양과 유일하게 말이 통했었던 친동생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당시 엄마도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1월달 말쯤에는 엄마가 언니의 목을 조른 적도 있었어요. 언니가 엄마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라면서 언니는 엄마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언니를 다독입니다. 언니 편을 들어. 자, 11월 11일 오전 한 기자는요, 이 은성양의 아버지를 만나서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술 드시면 자녀분들과 아내분을 폭행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술이 조금 과한 건 사실인데 어느 집이든 가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긴 했겠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자신의 딸 은성양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선임에 열을 올립니다. 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내 아내를 죽였을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딸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이 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 장면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자기 딸은 그렇게까지 독하지 못하다. 화장실에 파리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다. 공중변소에 못 가는 아이다. 파리도 못 죽이는 애가 어떻게 자신의 엄마를 죽일 수 있겠냐. 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딸 은성양과 부원장이었던 이민석은 함께 구속이 됩니다. 자, 이민석은요, 12월 학원비 횡령 문제로 사실은 이 서인철 씨와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를 서인철을 폭행한 혐의로 사실 구속된 적이 한 번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당시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신고해? 라면서 앙심을 품어오다가 이 이은성 어머니를 이은성 그 자신의 제자가 살해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왜냐면 은성이에겐 당연히 그 당시에 이민석이 자신의 교주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 선생님 제가 죽였어요 뭐 이런 말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민석이 머리를 굴린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가뜩이나 꼴보기 싫었던 학원장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때 자신의 제자였던 은성양을 끌어들인 겁니다. 자, 은성양은요, 이 이민석, 이 부원장이 9월 28일 학원 운영 문제로 계속 마찰을 빚어왔던 그 학원장이었던 서인철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자 안 되겠다 싶어서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서인철을 살해한 뒤에 강원도 산중에 있는 산중에다가 이 서인철 학원장을 안매장시킨 거지. 산중에다가. 그래서 3일날 이 이민석과 함께
은성량까지 같이 구속이 된 거야. 자, 이 사진과 이 영상 모두 실제로 이민석이라는 사람과 은성량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쪽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째는 당시 체포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민석이라는 사람은 9월 28일 부평 6동 노상 주차장에서 이 서 씨의 왼쪽 가슴과 배를 흉기로 4번 찌른 뒤 이 사체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산에 묻어버린 거야. 당시에 이 칼은 은성량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할 때 누가 오나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 이들은 현장 목격자 4명의 진술에 따라서 11월 3일날 검거가 된 겁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요, 9일 부평구에 있는 그 학원장이었던 서인철 씨의 살인사건에 가담한 ją미로 이 은성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이 은성량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인 혐의까지 자백을 함으로써 이 모든 사건이 다 공개가 됩니다. 자, 여성단체는요, 처음에 이 은성량에게 변호사를 추천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은성량이 변호사를 다 거절을 합니다. 3번이나. 변호사 싫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 한편 이 이민석의 제자들은요, 은성량을 위한 구명운동 및 그리고 이 씨와 이민석과 이은성량의 변호를 함께 맡아줄 공동 변호인 선임을 막 이렇게 의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각자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무조건 함께 간다 라고 해가지고 공동 변호인 선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월 달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이은성량, 그리고 자신의 손윗동서였던 학원장을 살해한 이민석.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정황 증거가 자백과 그리고 정황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꽤나 골이 아팠어. 자, 피고인 이은성량의 아버지는요, 변호인을 통해서 아주 장문의 상고 이유를 제출했어요. 상고를 왜 했냐? 여러분들, 처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 그런데 이 피고인 2명이 말을 바꿔요. 재판 과정에서 이 이민석은 서인철이 자신을 의심하고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한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찌른 겁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 내가 찌른 게 맞다라고. 그 장면 함께 보실게요. 자, 분명히 여러분도 이 자백을 똑똑히 들으셨죠?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내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인데, 그런데 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니?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반사적으로 찌른 겁니다. 그리고 이은성 양은 저는 막만 봤다. 시체 유기하는데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들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처음에 자백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은성양께서 자기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 라면서 자백을 뒤집습니다. 처음에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은성양, 다시 할게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은성 양의 자백 영상 기억하시죠?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흥분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갑자기 재판에서 전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백을 뒤엎습니다. 자, 이 양의 어머니가 사망한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검찰, 경찰은요, 모두 오후 한 3시쯤 엄마가 죽었을 거다라고 말했고, 재판부와 부검의는 오후 2시 전후로 죽었을 거다. 사망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자, 이 수면제. 자, 그날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어. 이 은성 양이. 자, 부검 감정 결과 노 씨의 혈중에서 수면제가 1.7이나 나왔던 거야. 수면제로 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압박해가지고 코와 입을 막고 이렇게 하면 질식사로 죽을 수가 있잖아. 그 타살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외부인의 침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바로 은성양이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반론을 합니다. 어떻게 반론을 하냐? 자, 바로 당시에는 수면제 20알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18알이 빈 상태였다는 거야. 20개의 수면제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18개의 수면제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부검 결과 당시 수면 유도제 성분인 이 독살아민의 함량이 치사량에 속하는 1.7이나 검출되었어요. 이 수치는 수면제를 한 17에서 18알을 먹어야 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이 약은 단 한 알만 복용해도 30분 안에 잠이 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이은성 양의 어머니를 살해한 게 아니라 자살의 가능성도 있다. 약물 중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 부검의 결과로 2시 전후로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미 엄마인 노 씨가 잠에 빠져서 골아 떨어져 있었는데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결국 없어진 18알은 피해자가 먹은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자살한 것이다 라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반론하죠.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면제를 복용했었고 그 양이 피해자에게 치사량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었으면 약간 면역력이 있었을 텐데 17개, 18개를 수면제를 전혀 먹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 수면제에 익숙했던 이 엄마한테는, 이 피해자한테는 과연 그 양이 치사량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변호인은 또 아니다. 어쨌든 그 정도 양이었으면 분명 오후 2시쯤에는 피해자는 깊게 잠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은성양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증인석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은성양이 학원을 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대학 갈 때 내신이 중요한데 자퇴를 하면 수능이 내신 점수를 대신한다 하여 이 이은성 양과 이민석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딸을 자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한 거야. 아니 뭐 학교가 꼭 공부 잘하고 성적 좋게 받으려고 간 데도 아니고 뭐 학교라는 게 좀 의미가 큰 데 아닙니까? 아 저는 자퇴시킬 생각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 아버님 말씀이 기십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꼭 갈 겁니다. 저는 꼭 이민석 선생님께 배워야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아주 차갑게 얘기했다고 해. 아버님 말씀이 기십니다. 라면서. 자, 그래서 이 인터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평소에는 아버님, 뭐 아버지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 쓰던 말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 딸이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라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대. 이질감을 느꼈다고 하시잖아. 자, 결국 딸은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퇴를 했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자퇴한지도 몰랐대. 자, 어쨌든 딸은 자퇴를 해버렸고 그 이후로 과외비가 400으로 올라간 거야. 90만 원에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큰 액수니까 과외 그만둬라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민석은 이은석 양에게 그건 네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런 거지. 어떡해. 부모 탓해야지. 라면서 계속 그 은석 양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은석 양 말고도 그 이민석에게 과외를 받았던 다른 자녀의 아버지가 증인대에 섰고 이 이민석의 안 좋은 소식을 들은 자기가 자신의 딸에게 너 과외하지 마 라면서 자기도 딸의 과외를 막았는데 이때 그분의 딸도 가출을 해버린 거야. 자, 그 이후에 이민석에게 과외를 받던 또 다른 제자들도 증언을 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재판장이 지금 네가 지금 존경한다고 하는 이 가해자가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그 학원장을 죽였다. 그리고 살해할 때 자신의 제자이자 너의 친구였던 은석양과 함께 그 꼬드겨가지고 살인에 공조하게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하니?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저희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하나같이 선생님을 위에서 증언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에게 공부를 배웠던 제자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그 인터뷰 보시면 여러분들 뒷목 좀 잡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선생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세요. 뭐 연모의 정도 품었고 꽃도 주고 뭐 그랬지만 이상한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에 우리 선생님은 너무 그릇이 크신 분이라. 라는 실제 제자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갑자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민석이 내가 반사적으로 걔를 찔렀다. 그 사람을 찔렀다라고 자백한 거 저랑 같이 모두 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싹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죽은 서 씨를 찌른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은성입니다. 라면서 진술을 번복해요. 서인철을 찍은 학원장을 찌른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제자 은성이다. 그래서 검찰이 너무 어이없잖아. 지가 자백까지 해놓고. 그래서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당시엔 제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가족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이민석의 내용은 이랬어. 당시 차 안에서 3명이 같이 있었다. 나와 은성이와 서인철. 서인철과 은성이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양과 그 학원장이 싸우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양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원장을 찔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말릴 틈도 없었다. 그런데 방금 전 인터뷰에서는 은성양은 당시 사체를 유기할 때 막만 봤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은성양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원장을 살해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죽였다. 칼도 내가 샀고 내가 혼자 찔렀다. 선생님은 그냥 나를 감싼 것 뿐이다. 라면서 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체구도 작은 19살의 여학생이 자신보다 체구도 큰 남성을 칼로 이렇게 찔렀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로 찌를 때 찌르는 사람도 손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찌르는 사람도 힘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지. 근데 자기보다 큰 사람을 남성을 찔렀다고 19살의 체구도 작은 그 여성이? 소녀가? 자, 2002년 4월 26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의 책임을 제자에게 전가했다. 피고인 이 양은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공범 이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한 존속살해 자백을 부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 씨는 징역 15년, 피고인 이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자, 재판부는 이 씨에게 학원장 살해를 물어 15년, 이 양에게는 학원장 살인죄와 존속 살인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야. 이 양에게는 사실적 경합법을 적용해서 중형을 내렸대. 이 사실적 경합법이 뭐냐면 피고인이 2가지 이상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내릴 때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살인이랑 물건을 훔쳤어. 2가지 범행을 저질렀잖아. 근데 얘가 더 무겁지.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는 거지. 근데 존속살해 혐의랑 그냥 살인은 달라. 존속살인 혐의가 더 높아요. 왜냐면 자신의 친족을 살해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검찰 측은 사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엄마는 내가 죽였다. 이 선생님이 살인을 할 때 나는 밖에서 막만 봤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리고 이민석도 맞다. 그 학원장 내가 죽였다. 은성이는 막만 봤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재판이 시작되면서 완전 말을 바꿔서 은성이는 엄마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엄마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런데 학원장 죽인 건 제가 맞아요. 선생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죽였어요. 라고 하고 이민석은 맞습니다. 은성이가 죽인 겁니다. 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덮어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재판에서 갑자기 둘이 말을 싹 바꾸는 거야. 자, 그런데 검찰 측이 너무 이상한 거지. 이 양이 학원장을 찌른 상처에 관련된 것이었어.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학원장을 찔렀다면 오른쪽에 상처가 나 있어야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상처가 나 있었단 말이지.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찔렀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내 옆자리에 누가 있어. 내가 오른손잡이야. 그럼 말하다가 사람이 칼을 들면 이렇게 찌르지 않잖아. 근데 상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 사건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판이 시작되죠. 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험한 과외편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의 이야기는 어느 한 여고생이 어떤 한 남자에게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거의 칭송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따르다가 누구를 살해하게 됐고 누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백과 자백을 뒤엎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한 초대 시작합니다. 자, 검찰 측은 항소에 앞서서 국가수의 사체 부검의 감정서를 정밀 분석을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이민석이 학원장을 죽였을 때 누군가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2002년 7월 12일 고등법원 항소심 공판. 자, 이 딸의 아버지는 힘들게 변호사를 겨우겨우 선임해서 자신의 딸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려고 해. 그런데 딸은요, 아버지의 개입은 싫어요 라면서 계속 거절해. 아버지가 붙여주는 변호사를. 그러다가 인권단체가 딸을 설득해. 그래도 변호사가 있어야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요.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인권단체의 설득으로 이 딸이 아버지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에 조건을 붙여요. 뭐냐? 아버지가 개입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할게요. 라면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는 그 조건 하에 결국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이민석이라는 선생님과 이양은요, 처음에는 공동변호로 갔어. 뭘 하든 난 선생님이랑 무조건 같이 하겠다. 그래서 공동변호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공동변호사가 아닌 이양의 단독 변호사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검찰 측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살인 분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건데 처음에는 둘이 같이 공범이다 라고 한 거야. 학원장을 살해할 때 둘이 같이 죽였고 같이 공범을 했다. 그거였는데 어떻게 변경을 신청했냐. 이 학원장 몸에 나온 이 4번의 칼자국이 이양이 아닌 모두 이 씨의 범행이라는 공소장 변경인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양이 찌른 게 아니다. 처음엔 제가 죽였어요 라고 했던 그 이양의 자백이 거짓말이고 사실 이 모든 건 이 선생님이었던 이민석 혼자 찌른 것이다 라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 사건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격자가 정신지체아였던 거야.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공을 주우러 갔는데 칼로 남자가 어떤 남자를 찌르고 있었어요. 여자는 뒤에서 서서 망보고 있었고 차가 이렇게 뒤로 갔는데 그 여자가 그 차에 탔어요 라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한 목격자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이 목격자예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야. 이 옆에 서 있는 분은 이 목격자의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변호사 측은 이렇게 말하지. 정신지체아 분의 증언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정신지체가 문제이긴 했었어. 그런데 뭐였냐? 이 분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했기 때문에 증언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도 제대로 된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양은요, 선생님이었던 이 씨가 자신이 자기가 친엄마를 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양이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고 처음에 자백을 했었잖아. 그 나중에 아니다, 엄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면서 또 말을 바꾸고 선생님은 그래, 그 학원장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더니 아니, 학원장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양이 죽인 거다. 나는 제자로서 내가 선생님이니까 제자를 감싸주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던 거다. 라면서 둘이 자백을 완전 뒤엎었잖아.
그런데 이 이양이 이민석이란 사람을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엄마를 죽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엄마 죽였어요. 저 엄마 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안 했을까? 그래서 이 이양이 자신이 엄마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선생님이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걸 폭로할까봐 자신이 선생님이 한 이 범행까지 모두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라고 추궁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종속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죽였을 때 그 형량이 더 높게 나와요. 그냥 내가 나랑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나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죽인 게 법적으로 더 높게 나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끝까지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검사는 아니다. 지금 이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양은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고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의 범행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한 거다. 이게 바로 검사의 그 주장이었던 거지. 하지만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 이 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증거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말해요. 네, 이 양이 자백한 그 모든 게 바로 이 양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자기가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들이 살던 아파트는 16층이었어. 그런데 외부인 침입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이 씨가 처음에 자백을 했던 점, 모든 것이 너무 디테일한 점, 이런 것들이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 검찰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죠. 자, 초범인 초범이었던 이 양이 엄마와의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시킨 뒤에 엄마의 피가 묻은 침대볼을 범행 후에 세탁을 했어. 그리고 수면제를 변기에 버린 다음에 그 수면제 포장지를 어머니 바로 사체 옆에 둬가지고 자살로 위장한 점. 그리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갑자기 죽어 있어요. 라고 허위 신고까지 하는 등 너무나도 그 범죄 행위가 치밀하고 대담한 점. 그리고 뒤처리까지 한 이 모든 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자백했던 대로 이 양의 엄마의 사체에는요, 가슴에 압박 흔적이 있어. 그리고 코와 입이 눌린 흔적이 실제로 부검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양이 엄마를 죽였을 때 현장 검증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슴을 무릎으로 눌렀고 엄마의 코와 입을 막아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 현장 검증하는 그 차 내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이 자백했던 게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말이었지.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로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양이 진범입니다. 라고 검찰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인은 이렇게 말해요. 변호인이 내세운 건 바로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번호로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한 내용이 있어. 오후 1시 32분에서 2시 28분,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 시간에 이 양은 자신의 친구들과 10차례 이상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죽였다는 사실이 뭔가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오후 2시 전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친구랑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바로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서 검찰 바로 그거다. 그날 그 시간에 이 양이 통화했던 학생들은 바로 이 선생 이민석과 그리고 이 씨의 아내와도 함께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다 라고 해. 이게 엄마가 죽었다고 예측되는 그 시간에 자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그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었어. 그리고 그 학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민석과 그리고 그 이민석의 아내에게도 같이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양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학원에 있는 이 모든 멤버와 합심해서 이 범죄를 모의한 게 아닌가라면서 의심을 한 거야. 그 변호인은 아니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공범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 모든 죄는 선생인 이 씨에게 있다. 라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해. 우리 이 양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한 이민석이 죄지 이 양은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엄마를 죽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양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선생님은 원장 서인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인철을 죽인 건 바로 접니다. 라면서 자기를 열심히 변호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말을 딱 끊고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죽였다는데 왜 너는 내가 주장하는 거랑 다른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해, 재판에서. 자, 이때 이 양을 설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하고 이 양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여성 인권단체의 한 여성분이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영상 저와 함께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변호하고 싶은 의뢰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계속 우겨대니까 이 변호인 입장에서도 뭔가 입장이 난처한 거지. 그러다가 또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처음에 내민 증거는요. 바로 이 양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했던 접견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바로 그녀의 접견 기록이라고 해요. 변호사 해임한다. 비연출이 네 연출이 중요하다. 이런 글들이 있어. 넌 너의 진심을 말하겠다. 얘기해. 안 되면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게 많아요. 자, 함께 과외를 받던 친구 2명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과외 선생님이었던 여성 송씨가 거의 매일매일 이 양을 접견한 거야. 그래서 송씨, 이 과외 선생은요, 이 씨와 그 선생 이민석과 그리고 이 양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한 거야. 그러니까 이민석한테 지시받은 대로 이 양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양이 그 뜻을 따르게끔 이 양을 사근사근 이렇게 유혹한 거지. 그래서 이 씨와 이 양 사이에서 이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고 공동 변호사 선임 이런 걸 진행하면서 교묘하게 아주 작업 진행을 해온 거야. 변호사를 해임한다. 막 이러면서. 안 되면 너의 진실을 말하겠다. 얘기해. 네 연출이 중요하다. 오늘 피드수첩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변호사가 이 선생 이민석이란 사람의 정신감정을 요청했어. 가해자였던 이민석의 정신감정서를 요청했는데 이때 정신감정서가 재판 때 증언대에 올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감정이가 말한 사실로는 2002년도에 그가 잠시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런 그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입원을 했을 때 2002년 8월 그가 다른 환자와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 변호사는 그런 거지. 그러면 이민석 씨가 자제력이 없었던 겁니까? 라고 했더니 정신감정서 말 따르면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라고 해. 전화를 하는데 이민석이 전화를 길게 하는데 뒤에서 전화 좀 빨리 끊지 그랬더니 이민석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환자를 이렇게 싸운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자제력이 그럼 없는 편인가요? 라고 했더니 정신감정이가 아니요, 그의 자아 통제력은 아주 강했습니다. 자, 검사 소견으로는요. 첫 번째,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 두 번째, 자신의 삶과 우월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경향이라는 게 이 정신감정 결과에 나왔어. 하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러니까 자신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위로 군림하려고 했던 그 학원장을 죽여버린 거지.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을 아주 따르는 그 제자에게 다 온팡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던 또 다른 과외 선생은 그 어린 아이들을 조정해서 이민석의 지시하에 그 아이들을 꼭두가시처럼 중간에서 조정한 거지.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이양에게 옮겨 씌운 거야.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이양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 도중에 이양이 변호사를 해임합니다. 왜냐? 저는 변호사를 해임합니다. 재판 도중에 변호사가 막 이렇게 자기 편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죠? 그랬더니 저의 주장과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있잖아, 일단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이 자신을 해임하잖아? 그러면 그 어떤 변론권도 얻을 수가 없어. 변론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갑자기 의뢰인이 자기를 해임했으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 이거야. 자기가 죽였는데 왜 변호사는 내가 안 죽였다고 하냐, 이 얘기인 거지. 하지만 이 변호사는요, 자신이 해임된 이후에도 이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과외 선생님이 선임한 국선 변호사가 있었어. 그 송 선생이라고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도, 국선 변호사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돈 되게 조금 받고 하는 그 변호사분들 계시잖아. 그 변호사분이 나왔는데, 이 과외 선생이 꼭 이 선생님과 이양의 공동 변호를 맡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국선 변호사도 저 공동 변호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라면서 물러났어. 그리고 또 다른 국선 변호인이 또다시 선임되어서 변론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정황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누가? 검찰이. 자, 이 사진은 바로 그 죽은 학원장이었던 그 분의 몸에 난 상처였어요. 자, 뼈 위에 4군데의 칼자국이 있고, 밑에는 또 칼자국이 하나 세로로 이렇게 있어. 왼쪽 가슴에, 왼쪽 배에 하나씩 모두 4개의 칼자국이 있었어요. 왼쪽으로. 자, 가해자 이 씨가 뒷좌석에 있었고, 그리고 이양이 앞좌석에 보조사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이 선생의 말에 따르면, 자, 이양이 보조석에 앉았고, 그 학원장이 거기 운전석에 앉았고, 그리고 이민석 자기는 뒤에 있었다. 그런데 이 이양이 그 학원장의 가슴을 갑자기 찔렀다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런데 이양은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러면 보조사석에 있고 내가 이렇게 찔렀으면 오른쪽 가슴에 놔야지 그게 맞는 거야. 오른손 사람이 이렇게 왼쪽을 찌르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인 거잖아. 그런데 뒷좌석에 있던 이민석이 뒷목으로 학원장 목을 잡고, 이민석은 왼손잡이였어. 목을 잡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찌른 거야. 뒤에서 이렇게 왼손잡이니까. 그럼 당연히 왼쪽 배에 4군데 칼자국이 났겠지. 그리고 이 서인철 원장은 달아나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 그러면서 차 앞유리가 깨졌단 말이야. 이게 당시 실제 자동차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 서인철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뒤쪽에 있던 이민석이 도망가려는 그 원장의 배를 이렇게 그은 거야. 그러면서 도망치다가 다친 자국이 바로 이 왼쪽 밑에 세로로 되어 있는 칼자국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이 이민석이 말한 정황과 똑같아. 자기는 뒷좌석에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고, 이양이 칼로 찔렀다. 근데 이양이 찔렀다 그러면 이렇게 찔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오히려 자백한 그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증언한 꼴이 돼버린 거죠. 자, 법의학적 범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양은 선생님이 당황해하자, 아니에요, 제가 찌른 거예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라면서 자신이 했다고 끝까지 우겨요. 이 씨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의 죄를 막지 못하고 덮으려고 한 죄, 그건 제가 유일하게 진 죄입니다. 저는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이지 않았다고 저의 제자들과 저의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또다시 난 죽이지 않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법의학적 모든 증언은 모두 이민석이 죽였다고 증거가 나오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양은 계속 우기는 게 뭐였냐, 바로 이거야. 하지만 나는 엄마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결백하세요. 제가 죽인 거라니까요. 학원장은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사체의 상태와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볼 때 피고인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해. 목격자가 뭐라 그랬지? 차 안에서 남자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었고 여자는 밖에 서 있다가 차가 후진을 하자 그 밖에 서 있던 여자가 차를 타고 같이 떠났다고 했어. 밖에 서 있던 건 아무래도 이 양이겠죠. 같이 처음에는 시체를 유기했다라고 증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한 거야. 그 선생이 죽인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제자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원심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형에 처한다. 라면서 이민석에게 20년형을 내립니다. 처음 원심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린 거지. 그리고 이 양. 피고 이 양은 어머니를 존속 살해한 혐의를 자백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이 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원심과 변함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라면서 2003년 1월 피고인 이 씨와 이 양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의 그 징역이 20년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왜였냐? 바로 그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야. 그 19살의 범행을 저질렀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조금 심하다. 그래서 20년형으로 내려줘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어.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거는 체포된 이양과 그리고 선생 이민석의 실제 영상입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건 바로 부실소사 논란이었어. 자, 상고했던 이유서에는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어. 그러니까 이 양이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 이민석이 자기가 학원장을 죽였다 라는 그 유일한 자백뿐이었어. 그리고 그 이외에 얘네들이 자백했으니까 뭐 다 알아볼 필요 있겠어 라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실,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어. 수면제 복용에 의한 자살 쪽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인실직고한 인터뷰가 있었대요. 자, 경찰은 지난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11월에 이 씨가 부평구의 학원 원장이었던 서인철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똑같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이 양이 내가 엄마를 죽였다라면서 몇 개월 전에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던 자신의 친엄마 살해 사건이 사실 범인이 나다라고 갑자기 자백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이 당황을 했고 후뚜루마뚜루 해가지고 얘가 자백을 했으니까 얘가 진짜 엄마를 죽였나 보다 해가지고 피의서 신문 조사서만 작성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린 거야. 자, 사건은 11월 9일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그 당시엔 여러 가지 수사들에 대해서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재판을 했을 때 사실 이 부분들은 검찰이 제대로 보강 수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이 양의 엄마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왜 안 했냐? 왜냐면 그 옆에 수면제가 있었고 아마도 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거다라면서 그냥 대충 수사하고 넘긴 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진작에 범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라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막 또 떠돌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초기에 이양이 자신의 엄마를 죽였던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몇 개월 뒤에 일어났던 학원장 살인사건에 이양이 또다시 가담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지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야. 엄마 사건의 범인이 얘한테 잡혔으면 얘가 경찰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이민석이 서인철을 살해할 때 이양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양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범행에 다 가담한 게 된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에 초동수사에 미흡한 점을 막 안 좋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양이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엔 집안에 둘밖에 없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럼 용의자가 이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그냥 이게 자살 사건으로 치부하고 사건 8개월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양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범인이 드러난 거야. 아니 분명히 압박 자국도 있었고 코를 막았던 자국도 있었고 타살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범인이 누군지 그 시간에 딸이랑 둘밖에 없었는데 범인이 누굴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거야. 딸은 의심하지 않은 채. 설마 딸이 죽였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겠지, 경찰도. 자, 경찰서 측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 당시 이양을 용의자로 지목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와 물증도 없는 데다가 그녀가 진술마저 거부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거죠. 그리고 이양이 자백한 직후 실시했던 바로 이양의 친어머니 부검 결과 목 위에 짓눌린 흔적이 있었으며 질식사로 추정됐고, 그리고 그녀가 자백한 것과 일치해서 그녀에게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양이를 의심했으나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양이 자백했는데 그 시체를 부검했는데 이양이 자백한 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범인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양이 죽였거나 라고 해가지고 혐의를 추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자, 검거 후 피의자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했어. 그리고 당시 이 씨는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이양의 친어머니 장례식을 갔고 그리고 5일 뒤에 범행 사실을 자기한테 털어놨다라고 진술해. 이해되세요? 이양이 자신의 엄마의 장례식을 다 치른 뒤에 5일 뒤에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라면서 자기에게 상담을 했다 라고 진술을 했어. 이민석이 나중에 배반을 때린 거지. 그리고 또 갑자기 이양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을 해서 그것도 되게 엇갈린 진술이 된 거지. 이것도 뭔가 의문인 거야. 또 묵비권을 행사해서 경찰서에선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양의 노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랑도 싫다, 섹스도 싫다, 죽여야 한다. 이런 글들이 그녀의 일기장에 써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서 씨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되게 모든 사항들이 다 이 서 씨, 이 학원장 살해에 이양이 적극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사랑도 싫다, 섹스도 싫다, 죽여야 한다, 이게 만약에 학원장이었던 서인철에 대한 글이라면 이양은 서인철한테 뭔가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으로 뭔가를 당했고 막 억지로 좀 그런 성적으로 다친 여성이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인철을 죽일 때 이양이 가담한 게 아닌가. 이민석의 꼬임으로 너도 죽이고 싶잖아, 너도 괴롭잖아, 얘를 죽여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면서 이양을 꼬드겨가지고 서인철을 같이 죽인 게 아닌가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노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 피고인 이양의 친동생이 당시에 인터넷으로 글을 올린 게 있었어. 굉장히 장문이야. 근데 실제로 그녀가 모든 이름을 밝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 물론 이 글은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이민석 그 새끼가 우리 딸들을 다 망쳤다,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양의 친동생이 쓴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양의 친동생의 편지 읽어드릴게요. 님들, 죄송하지만 이거는 생략해 주시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 이름은 이정민이고 현재 인일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그나 좀 소름 돋았던 게 이 인일여고가 우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던 학교였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어쨌든 저는 수강료 문제로 다투다가 엄마를 죽이고 이후 과외교사를 따라 학원장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작년 11월쯤 언론에 보도되었던 학생인 이은성의 동생입니다. 저희 언니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는 작년 11월 2일 학원장 살해 혐의로 인천 부평경찰서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엄마를 살해했다는 자백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하기 전날인 11월 7일 언니는 유치장에 면회를 간 저에게 아빠가 딸을 경찰에 팔았고 자기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으며 저만은 언니를 믿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8일 언니는 엄마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력계 조사실에서 만난 언니의 얼굴에서 오른쪽 뺨에 든 시퍼런 멍자국과 뒷목에 든 멍자국, 10손가락 끝에 난 피멍과 상처 자국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언니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멍하니 넋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월 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대답 대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너무 많이 맞았고 특히 경찰들이 구두발로 머리를 걷어찰 때면 예전에 아빠에게 맞았던 것이 생각나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이제는 언니가 옆에 있을 수 없으니 밤에 꼭 문을 잠그고 자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저희 언니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짐승 같은 10대 소녀라고요? 저희 언니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 단체 찾아갔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맞지 않기 위해 도망가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잘 못 쓰셨습니다. 한쪽 얼굴이 아빠에게 맞아서 무너져 내렸고 한 번은 눈이 뒤집어지면서 아빠에게 내가 네 애미다! 죽여! 라면서 덤빈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들을 끌어안고 도망가자, 같이 죽자며 울부짖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제발 아빠와 이혼해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희 언니는 예전에 아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칼로 손목을 긋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언니가 의붓딸인 것도 아니고 친아버지입니다. 언니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빠는 언니를 딸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때는 언니의 몸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언니에게 아빠와 같이 안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밤에 언니의 방에 아빠가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고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한참 후에 나오곤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언니에게 가보면 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작년 2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언니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에게 돈을 주고 언니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는 언니가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경찰들이 아빠가 언니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언니에게 자백하라고 윽박지른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장손입니다. 친척들도 전부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를 둘러싸고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너만 자백하면 끝난다며 언니를 난도질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들어온 아빠가 싫다는 언니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며 경찰은 전부 내 수중에 있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사건을 자살로 처리해주겠다며 언니 몸을 마구 쓰다듬었습니다. 언니를 구해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며 아빠랑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상관도 없는 이민석 선생님 얘기를 경찰서에 하고 집에서도 했습니다. 언니가 이민석이랑 한 통속이 돼서 엄마를 죽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언니를 강간하고 나서 검찰에 줄이 있는 경찰을 만나고 있으며 이민석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계속 경찰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작년 6월달까지도 계속 경찰을 만나며 돈을 줬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자살일 리 없다며 부검 신청을 자기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달까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빠는 엄마가 자살한 거라고 했고, 실제로는 그날 외삼촌이 부검 신청을 했다고 경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빠가 언니를 성폭행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언니에게 덤벼들어 언니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덤벼들면서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는 칼로 자기를 자해하곤 했습니다. 팔뚝에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긴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구치소 안에서 아빠를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19일 그간 언니에 대한 아빠의 성폭력과 폭행에 대한 진정서를 검사님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누구도 언니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엄마를 죽였다는 혐의만이라도 벗기를 바랬습니다. 아빠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고 저런 년은 감옥에서 몇 년 썩어봐야 정신 차릴 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님께 글을 드리고 우리 언니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11월 23일에 검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에게 검사 계장이랑 같이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돈을 써서 언니를 정신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에 언니랑 아빠가 성폭행 고소에 대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너도 살고 싶다는 거냐? 네 아빠를 구속이라도 시켜주라는 거냐? 라고 언니에게 말한 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언니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언니를 계속 저렇게 고립시켜두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빠는 10월 12월 중순경부터 네 언니가 나를 사기로 고소했단다 라고 제게 말했고 저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12월 31일에 아빠는 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검찰이 다 기각시켜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가서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다 고발해버리겠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집에서 아빠가 숨겨놓은 각하 통지서를 찾았습니다. 1, 2 날짜였고 거기에는 언니의 고소명이 성폭행에서 사기로 변경되어 각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각하 통지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언니의 성폭행 고소가 각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지금도 이 각하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님께 제출한 아빠의 성폭행과 폭행에 대한 진정서는 검찰 기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성폭행 고소를 통해서 아빠에게 벌을 주라거나 아빠를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빠의 친권 상실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빠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저, 언니, 엄마에게는 아빠라는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저를 지켜줬습니다. 언니가 아빠에게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맞고 벽에 얼굴을 짓찢기고 해도 저는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제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할까봐 제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의 꿈은 대학에 가서 저와 엄마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면서 내신이 불리해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자퇴하고 학원을 관둔 후 집안에서 시달리면서 검정고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능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공부를 잘하던 언니, 너무 자랑스러웠던 언니는 아직도 중졸입니다. 저희 언니는 항상 제게 저라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는 공부시키고 언니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도 제게 밤에 꼭 문을 잠그고 자라며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젠 언니가 저를 지켜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가 아빠를 고소한 게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말합니다. 아빠가 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도요. 죽은 학원장 서인철 씨의 부인도 그렇고 서인철 씨가 다녔던 부평교회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기자님들도 그랬습니다. 부인하지 못하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평교회 목사님은 다 압니다. 저희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아빠를 고소한 게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할 거라고,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요. 여론이니 뭐니 시끄럽게 떠들어도 사건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에게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착한 아빠인 척하면서 자기가 언니에게 한 짓들은 전부 숨기고 언니를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경찰서 형사가 자기한테 수사 내용을 다 말해줘서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 그 형사가 잘린다고도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저희 언니 죽으라고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언니를 도와주시겠다던 여성의 전화분들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말을 믿을 수 없다. 아빠에게 일을 당한 다음에 전화를 해라. 일을 당하고 연락하라고요? 제가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땐 제게 뭘 해주실 건가요? 얼마나 대단한 거 해주시려고요? 저희 집안 사정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건 말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전교 1등입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학교를 관두지 않고 저희 아빠가 저를 학교를 관두게 하지 않고 계속 다니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당히 학교 다니다가 적당히 대학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1월 18일에 언니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빠에게 처음으로 되돌았습니다. 아빠가 언니에게 한 짓은 아빠도 나도 언니도 다 아는데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언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던 명동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빠와 화해하라고 하시고 쉼터를 찾아주신 뒤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저희 언니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 압니다. 많이 바쁘신 신부님이고 제게 신경을 써주려고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갔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아빠에게 쫓기거나
강간당합니다. 어디서도 마음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사서 저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를 살핍니다. 아빠한테 잡혀 끌려 들어갈까봐. 그 이후에 언니의 재판에도 가지 못했고 구치소에 면회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 언니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민석 선생님은 언니를 보호해 주셨던 유일한 분입니다. 죽은 학원장 서인철 씨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희 엄마를 협박했고 엄마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도리어 아는 경찰들이랑 같이 저희 엄마를 죽인 범인으로 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짓을 숨기기 위해 저희 언니를 죽이려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빠랑 연락해 가면서 저희 아빠, 경찰들과 함께 1년 동안 언니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언니는 자기가 서인철을 죽인 거고 선생님은 그냥 그때 거기 계셨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니와 선생님의 관계를 이상한 관계로 몰아붙이고 언니가 선생님에게 의식화됐다고 말합니다. 언니를 도우려는 언니 친구들도 의식화됐고 선생님과 불륜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저한테까지 의식화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 경찰들, 검사님, 부평구의 목사님까지 그럽니다. 저는 이민석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의식화를 당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의식화가 됩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멀쩡한 제가 왜 의식화 당하게 된 겁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전부 의식화로 몰아붙입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의식화로 몰아붙이면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차라리 그냥 제 목을 졸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으라고 칼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대로 감옥에 있으면 저희 언니뿐만 아니라 저도 죽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래서 진실이 가려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이젠 두렵지도 않습니다.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언니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외쳐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저희 언니와 저는 살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언제 방에 들어올지 몰라 방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이 달린 거야. 이런 글이, 장문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글에 리플이 달려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리플 달린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은성이랑 고등학교 2학년 동안 같은 반 했던 친구인데요. 그리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짝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은성이가 2학년 자퇴한 뒤로는 소식을 몰랐는데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의 주인공이 은성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 놀랐어요. 은성이가 써준 편지들이 아직도 제 방에 있거든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를 죽일 정도로 나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학년 땐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2학년 땐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은성이 동생이 쓴 글이 아마 거짓은 아닐 거예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은성이 방에서 나온 일기장에 섹스가 싫다고 써 있었답니다. 만약 그 학원 선생님과 이상한 관계였다면 그런 말을 써가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은성인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님들, 정말 은성이 도와주고 싶은데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님들, 은성이 동생이 쓴 글 좀 많이 퍼뜨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무관심하지 말고 이 글 좀 많이 퍼뜨려주세요. 이런 아버지들, 경찰들, 사회 측은 모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인터넷의 힘을 보여줍시다. 라면서 이 은성이라는 친구분이 이 은성이 친동생이 남긴 글에 댓글에 남겼어요. 사건 발생 2년 후 2003년 6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집을 나온 학생들, 그 당시에 그 이은성 양과 같이 과외를 받았던 그 학생들은 뭐 대학에 갔고, 그 이외에 또 다른 학생들도 지금 그 과외 선생님, 송 선생이라는 그 여자 과외 선생님이랑 아직까지도 입시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감옥에 갔던 이은성 양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은성 양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은영 양이 사건 발생 2년 뒤에 교도소에서 면회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죽을 만큼 억울하다.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 엄마를 죽인 범인으로 몰렸다. 난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 학원장을 죽인 건 나다. 라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은성 양이 지금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이민석, 그 사람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당시에 접견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거기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분의 어떤 그 경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의 인터뷰 장면 저와 함께 보실게요.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지금 접견 금지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안에서 징계를 받고 지금 면회를 못하게 됐다. 라고 말을 했어. 그 정신 감정을 받을 때도 그 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이렇게 싸우더니 지금 감옥에서도 이렇게 또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었네요. 자, 이 양은 서울대 법대 진학을 꿈꿔왔어요. 한순간에 너무나도 잘못된 만남은 친엄마를 살해하는 그 폐륜 범죄로까지 이끌었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비틀어 놓았죠. 자, 그러면 이 이은성 양이 친동생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아버지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가족들의 내막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은성 동생 말이 맞을 거다, 이양의 말이 맞을 거다, 아니다 아빠가 억울한 거다, 아빠의 말이 맞다라고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터뷰 장면도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버지의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실게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자기 와이프도 이제 돌아올 수도 없고,
딸들도 다 나가버렸고 이렇게 돼버렸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말도 했어. 왜 자기 딸이 그 은성양의 동생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동생도 그 이민석이랑 한패인 거다. 그러니까 이민석이 약간 그렇게 만들어 조정을 의식화를 시켜놓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민석의 그 제자들이 이민석의 꼭두각시일 거다. 모두 그에게 의식화된 거다. 이민석을 교주로 떠받들고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런 글들이 판이하게 돌아다녔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냥 단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한 사람의 인연, 이 인연 하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제되지 못한 이 욕망이 이렇게 한 번에 분출돼 버리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똑똑하고 이랬던 한 소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양은 자신의 친엄마를 죽인 폐륜화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민석 그 교사는 자신이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결과로 됐고 어쨌든 둘은 살인자고 자신의 선생님을 위해서 과외비를 안 준다고 엄마랑 다퉈서 죽여버렸다라고 했던 그 첫 은성양의 자백, 그 자백은 사실일까요?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도쿄 K장 저를 처음 보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저희 서브 채널 K스키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럼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